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열보다 큰 아홉 수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학습 활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5페이지를 펼쳐주기 바랍니다. 자, 이해 활동을 먼저 보면요. 1번, 이 글에 제시된 열과 아홉이 뜻하는 바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의 중심 소재죠. 열과 아홉이 뜻하는 바가 이 글의 중심 소재였잖아요. 저 중심 소재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열과 아홉은, 열은요, 이미 이룰 것을 이루는 완전한 수다. 그죠? 그리고 성공을 한 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맨 처음 부분에는 이 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홉은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좀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또 이제 내용이 반전이 되었었어요. 거의 끝부분에 다다라서는요. 열이라는 거는 이미 꽉 찬 수다라고 했었죠. 이미 꽉 찬 수이고 아주 끝나버린 수다. 기억나나요? 네. 우리 교과서에 24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주 끝나버린 수다. 이제 이 미래가 없고 다음이 없는 수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아홉이 뜻하는 거는 이거에 비해서 다음도 있고 또 다음 내다볼 수 있는 미래의 어떤 수다라고 됐었죠? 그렇죠.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앞부분과는 달리 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반전이 되었었고요. 10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반전을 이루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이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인 구는 어떤 세대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바로 청소년의 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글에서 말하면 중학생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고 어설프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내다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의 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청소년과 반대가 되는 거는 이미 끝나버린, 이미 다음이 없는, 이미 꿈꾸기 굉장히 많이 지나버린 어른의 수는 바로 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10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9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각각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다음 중 10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 것은 하고 이런 거 말하고 청소년의 수이다 하면 아닌 거죠. 또는 다음 중 9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닌 것은 하고 이런 것들 말하고 꽉 찬 수다 하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10과 9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 내용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글쓴이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고 했어요. 자, 아홉은 무엇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사랑받는다.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아홉은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사랑받는다? 아니면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사랑받는다? 청소년 수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사랑받는다? 자, 어떤 거가 가장 적합할까요? 이 세 개 중에 굳이 꼽자면? 그렇죠.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와닿겠죠. 아홉은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사랑받는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9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가 나타난 여러 가지 우리 사자성어나 표현들이 있었죠. 구만리 장천, 앞길이 구만리 같다, 구절양장, 구곡간장, 구사일생, 그 다음에 구중궁궐, 구경, 구천, 9월 9일 중양절, 중군날, 구층탑 여러 가지 9가 들어간 내용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민족이 구를 사랑한 이유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야. 그렇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 관한 질문이 있다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그래서 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고요. 글쓴이의 생각,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최종 생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종의 의미는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
그래서 9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10보다 더 의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글쓴이의 최종적인 생각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목표 활동으로 넘어가서요. 이 글의 제목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효과를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너무 중요해요. 자, 별표 3개 쳐주시고요. 목표 활동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 열보다 큰 아홉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 이거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열보다 큰 아홉이 어딨어? 이거 숫자를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순된 표현이거든요. 원래 상식적으로 말하면 1, 2, 3, 4, 5, 6, 7, 8, 9, 10 하니까 10이 당연히 9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이 9보다 크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상식. 그쵸. 그런데 여기는 아홉이 열보다 크다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모순된 표현이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순된 표현 속에서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이 표현을 뭐라고 할까? 자,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즉, 이 글의 제목에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어요.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거든요. 그럼 이런 역설적인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리 바로 앞에 한 거예요. 글쓴이의 생각. 아홉은 어떤 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의미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의미가 있다. 즉 이때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문학적인 의미로 따지면 의미가 깊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열보다 더 의미가 깊은 아홉 이런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표현 방법이 갖는 효과는요. 이러한 표현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역설적인 표현이고요.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갖는 효과는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제목을 아홉은 열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확 와닿는 임팩트가 없잖아요. 이 역설적인 표현은 처음에는 말이 안 되니까 모순되니까 좀 신기해. 그죠? 모순된 표현을 썼으니까 여기에 뭔가 좀 집중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집중할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담긴 어떤 깊은 삶의 진실, 그 속에 담긴 진실의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더욱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은 이 모순된 표현 속의 삶의 진실을 보다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다. 그 밑에 박스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어 앞뒤가 맞지 않으나 그 속에 진실이 함축된, 진실이 담겨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깃발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아우성 치듯 힘차게 나부끼는 깃발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조로운 문장의 형태에 변화를 주어 뭔가 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삶의 진실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역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역설적 표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오래된 미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래되었다는 건 여러분 과거와 관련된 표현이고요. 미래라는 거는 지금 이 과거 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미래 자체가 역설이야. 모순된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오래된 미래의 제목은 얼핏 이해하기 힘들다. 오래된과 미래의 뜻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에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인도 북동부의 라다크 지역은 이 글에 나오고 있는 배경이 되어 있는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주 오랫동안 전통을 간직하고 자급자족의 삶을 지키는 곳이었다. 그러나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을 알게 되었고 돈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으며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들이 남긴 쓰레기로 자연 환경 역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라다크 지역이 있는데 이 라다크 지역이 원래는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전통의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물이 들어왔어요? 그죠? 서구 문물이 들어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옛것을 중시하는 전통의 것을 중시하는 그런 동양의 사회였는데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전통의 가치가 다 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서구 문물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자본주의 사회, 돈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리고 성장하고, 그죠? 개발하고. 이 전통의 가치가 자연과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중요시했다면 이 서구의 문물은 자연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렇죠.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죠.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본주의, 즉 돈의 논리로 자연을 착취하는 그런 가치관이 서구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라다크가 점점점 이 서구 문물을 따르게 되면서 전통의 가치가 많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훼손된 거죠. 자연이 훼손이 된 거죠. 자, 글쓴이는 이러한 라다크 현실을 알리며 서구식 개발을 비판하고 있다. 글쓴이의 의도가 여기 나타나죠. 서구식 개발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전통 사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래된 미래라는 역설적인 제목에서 보듯이 과거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찾자는 것이다. 와, 이게 정답이네요.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역설적인 제목과 같이 과거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찾자는 거죠. 이 오래된 미래라는 이 제목이 담긴 의미가 오래됐긴 했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그런 가치로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치로운 것들을 지금 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거의 가치들을 살려서 이 미래에서 우리는 자연과 공존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더 가치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네, 지금 우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일봉산 있잖아요. 그 일봉산이 지금 3분의 1이 개발된다고 하죠. 앞으로 계속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게 그 투표를 해서 실제로 개발이 되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 일봉산 중심으로 이제 살고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다 반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봉산이 가져다주는 가치로움이 있거든요. 일단 뭐 미세먼지도 없애주기도 하고 공기가 좋아지니까, 그죠? 그리고 숲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게 개발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우리 학교에 어마어마한 소음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일조권이 없어지죠. 햇빛. 그죠? 햇빛을 받는 그런 일조권이 사라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 천연기념물들도 있는데, 이 일봉산에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다 사라지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에는 개발을 해서 뭐 이 지역이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돈을 더 벌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바로 근시안적인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먼 훗날을 생각할 때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그런 피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과거의 그런 전통의 가치, 여기서 보면 자연과의 공생이라든지 함께 살아가는 것, 자립, 검소함, 공동체, 내면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 즉 전통적인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결국은 우리 미래에 훨씬 더 우리에게 이로움을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다크가 잃은 것들, 그런 전통의 가치들은 이미 지나간 오래된 이런 전통의 가치들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오래된 미래라는 표현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요. 과거 속에서 과거의 그런 가치들을 과거의 가치들을 버리지 말고 이 과거의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97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물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죠? 이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막 쭉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도시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세계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산업혁명이 어떤 기반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잃은 것도 있죠. 그게 뭐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고요. 우리가 정말 이 천안 땅도 그렇지만 이렇게 눈 씻고 찾아보아도 녹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거의 아파트, 고층 건물, 그리고 눈에 띄게 심각한 것이 이제 2010년 이후에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죠. 지금은 말도 못하게 심각해졌는데요. 이 미세먼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마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연이 훼손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받게 된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공존이 없이 자연을 그냥 망가뜨린 것 뿐이죠. 근데 결국은 이 피해를 누가 보나요? 바로 인간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코로나 전염병도 사실은 자연과의 공존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깨어지며 생기는 그런 심각한 전염병이거든요.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도 굉장히 막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학자들이. 그러면서 이 자연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고 결국은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앞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 가야 되고, 과거의 그런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선생님이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여러분이 그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장보다는 자연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를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지어 말해봅시다. 결국 이 답이 다 나왔어요. 글쓴이의 의도는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서구식 개발을 비판하는 거야. 서구식 개발을 비판하고 두 번째로 과거의 가치를 살리자. 라다크의 그런 잃어버린 것들, 과거의 가치를 살려서 미래에 적용하자. 다시 말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자. 이런 내용을 글쓴이가 말하고 싶었겠죠. 이런 말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래된 미래라는 역설적인 표현, 과거 속에서 미래를 발견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정리 마치겠고요. 자, 3번의 내용 여러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용 표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관용 표현은 이 글에 관용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앞길이 구말리 같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이 속담 관용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은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어떤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세월이 충분하다 뭐 이런 뜻을 표현할 때 이런 속담을 쓰고요. 자,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자, 이거는 격언인데요. 이 말은 언제 쓰냐면 기록은 항상 깨어진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록을 하는 것도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기록을 세울 수 있는 무궁한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록을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인간은 무궁한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록은 언제나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을 쓰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관용 표현의 효과를 정리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한국 축구가 숱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고 간신히 본선에 진출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한국 축구가 94일생으로 간단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죠. 우리가 줄줄이 말하지 않아도 94일생이라는 말 한마디만 딱 던져도 의미가 딱 오는 거죠. 이렇게 관용 표현을 썼을 때는 그 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자, 관용 표현인데요. 관용 표현은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용해서 굳어진 표현으로 발이 넓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속담이나 관용어, 시간은 금이다와 같은 격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을 사용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회적으로, 즉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의 효과를 정리했었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부터 29쪽부터 여러분 31쪽까지는 여러분 숙제인데요. 여러분 관용 표현을 하나 정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용 표현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써오는 건데 이거는 회원 친구들에게만 도장 선생님이 추가로 3개 정도 주려고 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속담이든 아니면 관용어든 아니면 뭐 격언이든 하나 정도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여러분의 경험을 짧게 한번 써보시고 경험이 없으면 그냥 지어내도 됩니다. 그 관용 표현을 쓸 수 있는 상황을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3번이 가장 핵심인데요. 여러분이 사용할 관용 표현, 예를 들면 구사일생 하면 이 구사일생의 뜻을 정리해보는 거죠.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찾아도 됩니다. 구사일생의 뜻을 정리해보고 관련 경험, 구사일생과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관련 경험이 없으면 상상해서 그냥 지어내도 됩니다. 이 표현이 언제 쓰이는 내용인지. 그래서 이야기의 구성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 구사일생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고요. 아니면 뭐 격언이어도 되고 뭐 시간은 금이다 라는 표현 언제 쓰는 건지 이게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오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한 편의 글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3번까지 여기까지 하나 이상의 관용 표현을 찾아서 그 관용 표현의 뜻을 정리하고 관련된 경험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상상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 이야기의 구성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도장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까지 우리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